간략하게 그 요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현대사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과 포용적 자유주의라는데요. 왜 우리가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되냐면, 한국은 너무 민족주의가 강합니다. 아까 민족주의를 공유했지만 이 도덕적 민족주의가 더 강합니다. 민족주의가 강하면 우상주의자가 되는 거고요. 그 극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그 우상이 뭐냐면 반공주의입니다. 반공 빨갱이 담론에 갇혀서 모든 것을 배제합니다. 민족주의와 이 반공주의 때문에 한국 사회는 큰 우상의 장벽에 빠져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이런 두 가지 인식에 사로잡힌 한국 사회 인식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으면 요즘과 같은 혼란의 상태를 우리가 돌파해 나가기 쉽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어떤 인식의 전환을 이렇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어떤 역사적 실천자 중에 한 사람이 인천 김성수이고, 그 돌파를 이전 중에 하나로서 포용적 자유주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포용적 자유주의를 실천한 사람이 바로 인천 김성수라는 관점에서 오늘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120, 80, 70 이 세 숫자는 우리가 일사보호작을 체결한 지 120년 되는 해이고요. 우리가 해방과 분단이 된 지 80년 되는 해이고, 인천이 돌아가신 지 70년 되는 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세 가지 120, 80, 70 숫자는 민족주의와 이 반공주의와 그다음에 자유주의 관점에서 우리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숫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인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1910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됐고 1945년에 해방이 됐는데, 그것은 단지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사적 질서, 세계사의 질서가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고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주도의 그 국제 질서가 한국까지 동아시아까지 완전히 확장되었을 때, 일본이 영국의 파트너가 돼서 러시아를 이기고 동아시아 승리가 됐을 때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거고, 일본이 미국에 도전해서 미국한테 졌을 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의 정계 발상은 단순히 어떤 민족주의나 반공주의나 이런 그 우상적 이념에 사로잡혀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더 이게 자유나 인권, 보편적 관점에서 봐야만 우리의 역사가 새로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한 역사를 이 망가뜨리는 그 중요한 주체 중에 하나가, 저도 50년대생인데 그 50년대, 60년대생으로 태어났던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이러한 망국적 민족주의와 망국적 반공주의를 조장하는 그러한 그 주체이기 때문에, 이런 50년대, 60년대생들의 처절한 반성이 없으면 한국사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전환할 것이냐 하는 것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근대화는 두 단계로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실패한 1단계입니다. 실패한 1단계는 누가 했느냐? 조선왕조를 이끌었던 기호 양반 세력이 주도한 것입니다. 첫 번째 개항, 그 다음에 갑신정변, 갑오개혁, 강부개혁, 독립협회운동, 이런 것들은 다 실패했지만 물론 그 안에 많은 새로운 근대적 에너지를 담고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러한 세계사적 영국 주도의 국제질서와 거기에 편승한 일본의 압력을 우리가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한 1단계는 실패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진행된 게 2단계입니다. 2단계는 누가 수행했냐면, 하나는 김성수를 대표로 하는 호남의 정치적 지주 세력과, 또 하나는 평양의 기독교 세력들 주도한 세력들이 2단계 근거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그것이 보여서 만들어진 첫 번째 성과물이 1919년도 3.1운동입니다. 이 근대 문명 주도하를 세단 새로운 세력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호남의 정치적 지주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완전히 세대를 교체하고 해계본리를 교체했습니다. 아까 중앙학교 고려대학교 많이 나왔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1915년 무렵에 중앙학교를 인수했는데 중앙학교는 누가 세운 거냐면 기호 세력이 만든 겁니다. 유격준이랄까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그거를 그들이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인천이 인수해서 중앙학교를 더 키우게 된 것이고요. 경성진류라는 나중에 경성방직으로 발전한 회사지만 그걸 누가 세웠냐면 윤치수라는 박병규씨 집안이 세운 겁니다. 이 집안도 이 무관 출신으로서 기호에 굉장히 중요한 집안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고려대학교 전시 보성연문학교를 인수했는데 그거는 처음에 고려 왕실 이용기 세웠다가 나중에 전덕이가 운영했다가 나중에 인천이 인수하게 됩니다. 이 중화학교 공리성 직류 보성전문학교는 전국 구체계 세력들이 만든 것인데 새로운 세대에 의해서 인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근대 문명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걸 인수했을 뿐만 아니라 예권을 인수했을 뿐만 아니라 동아일보, 동성동과 같은 새로운 기획을 해서 새로운 근대 문명의 어떤 플랫폼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획으로서 대한민국을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둘 게 뭐냐면 이 새로운 세계들은 인천, 김청수라 이 세대는 어떤 단순한 이념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방이 됐을 때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통일을 위해서 통일민족주의를 실천했던 그러한 주체들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막 제헌법 당시에 분열되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과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이 헌정질서를 안정시키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음주개혁을 통해서 사회적 대퇴학을 이룩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일이냐면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을 이끈 세력들은 주시와 샤시마의 두 번발 세력들입니다. 이들이 영국과 미국한테 저했을 때 영국에 유학을 가서 선지 문명을 배웠고 우리의 지식인들도 처음에는 개화파들이 일본 가서 배웠지만 이들은 실패했고 두 번째 동경에서 유학했던 인천과 같은 자기 민간 자본을 통해서 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은 이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경의 일본의 반비 유학생들은 근대 명치 유신에 성공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군국주의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비록 식민지가 됐지만 2단계 근대화를 통해서 성공한 대한민국은 인천과 같은 어떤 성직자들에 의해서 민주주의와 우회주의, 파시즘으로 가지 않는 그리고 이승만과 박정희가 독재로 이렇게 편향되었을 때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러한 한국의 근대적 우회주의 세력이 바로 호남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의 가장 중심적인 세력 중에 그 뿌리가 바로 인천 김정수와 그의 동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동경에 유학 갔던 이또 이동국이와 이런 5명이라면 여기가 고아 아까 많이 나왔던 고아 송진우, 인천 김정수 이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에 의해서 한국 근대 시민의 교양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1운동은 바로 이들에 의해서 결성되었는데 바로 하나는 천도교, 하나는 기독교, 하나는 정치적 제주세력 그리고 여기에 나중에 이렇게 가미되는 게 기호지방에 이승만과 같은 독립협회가 했던 세력 하나는 기호지방에 있었던 그 신임무관학교나 독립운동을 했던 세력
이런 세력들이 모여서 한국의 근대적 시민 세력을 만들게 되는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 하나가 이 호남에서 성장했던 진취적 지주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운동) 선언서에 보면 한국의 시민교약의 핵심적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여기만 읽어보겠습니다. 일본의 배신을 죄주려는 것이 아니다. 왜 배신이라는 말을 썼냐면, 일본은 처음에 동양평화를 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은 동양평화를 외치다가 침략적으로 바꾼 것이고, 그래서 일본의 배신을 죄주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일을 하기에 바쁘다. 너희들한테 벌주고 말고 하지 않는다. 무게 구경에 희생이 되어 압제와 수철이 빠진 이 비참한 상태를 바르게 고쳐서 억압과 착취가 없는 공정와 인간이라는 큰 근본의 노력을 안 되겠다. 이제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다. 배타적이지 않다. 이것이 3.1운동 정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의 역사적 일을 본다면, 개항기 이래 4.2운동의 총 결과인 동시에 당시가 우리가 식민지 되었던 영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즉 국제연맹이 만들어진 그 당시는 거기에 대응했던 한국의 민족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새로운 주도 세력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호남에서 출세했던 진취적 지주 세력과 평안도에서 출발한 기독교 세력들, 기존의 구체제의 중심이 아니라 변방에 있었던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근대 문명의 주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까 박영중 시장님께서 동아일보에 일하셨는데, 이 창간사에도 시민교양의 핵심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조선의 민족의 표현민간이라는 말입니다. 동아일보는 단순한 한글의 신문이 아니었고, 당시 민족의 민족의 표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번째는 자유주의, 세 번째는 연맹주의, 국제적 연맹주의, 그 다음에 사회적 평등주의, 산업에 있어서의 노동분위주의, 노동분위 협조주의, 그 다음에 문화주의를 맺습니다. 이러한 이걸 압축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 다성적인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통합적인 민족주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교양이 또 한 번 압축돼서 나타났던 것은 뭐냐면, 재헌헌법에 나타납니다.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3.1선언서를 다 계승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전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의 한계는 법률로 정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좀 전에 봤던 이 동아일보의 그 창간 정신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인천 김정수를 그 핵심으로 하는 그러한 온건한 지주층들이 역할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광 김대중은 얼마 전에 나왔던 육수 회고록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형식적으로 보면 민주주의가 잘 갖춰진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에 있어서 인식이 약하다. 해배로 미국이 사기하고 만들어진 세계 속에서 민주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민주적 토대가 허약하다. 그러나 우리는 자력으로 우리의 피와 눈물에 땀을 바쳐서 스스로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그리고 인천 김성수를 비롯한 이 한민당의 세력들은 이 대한민국을 세우면서 포용적 근대화를 어떻게 실천했냐,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단되지 않고 통일에 있어서 유일한 길은 모스크바 3상에서 합의된 그 세계항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 설치한 미소공회에 들어가서 통일 임시정부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그 신탁 통치안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한민당은 뭐라고 했냐면 위서 공개에서 참여해서 신탁 통치를 반대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승만과 김구도 반대했고 북한과 소련도 역시 반대했습니다. 북한과 소련 형식적으로 반대했지만 우리가 위서국이 들어가자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반대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분단 유해들과 결국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용직이에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도 용직개혁을 무척 강조했습니다. 사회주의자 출신 조용한 역시 이 토지개혁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인천 김성철은 의회에서 한민당이 주도하는 의회에서 용직개혁을 계속 미루고 있을 때 강진구이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이 용직개혁이라는 것은 중농정치 농동 국가에서 이탈하여 공개산업의 종합적인 조기 건설과 국가를 전환하는 길이다. 이런 말을 강진구이라는 문인규의 국장의 글을 보고 바로 김성수와 바로 한민당에 지시하여 이 150%를 받아들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민당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농지개혁에 있어서 이 김성수의 지도를 받아서 이 타협의 어떤 길을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민주는 의회주의에서 상당히 옹골했지만 단호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1950년 2대 선거를 앞둔 5월 26, 28일에 동아일보에 총선과 국민의 각오라는 글을 썼습니다. 여기서 의회정치, 정당정치, 민주정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시영 부통령이 1955월 10일 국민망의군과 거창양민 학살 사건으로 이시영 부통령이 사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국가로 나아가지 않고 어떠한 성찰의 독재주의로 나간다면 일단 내정은 잘 다스리게 될지 모르나 머지않은 장래에 국기가 무너진다. 우리는 군국주의 독재 일본, 독일, 이탈리아의 과거를 상기해야 된다. 또다시 1955년 2월 25일 이승만 정부가 개혁력을 발동해서 국회의원을 헌병대로 연행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29일 김성수 부통령이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슨 말을 했었냐면 황제에 가까운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제를 기억해야 된다. 최고 경영자가 그래도 완전한 사직을 파멸하는 반역 행동까지 하리라 몰랐다. 비상계엄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계엄을 선포했다. 고무맹랑한 무명을 낮추어요 계엄하에서도 체포할 수 없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했다. 이것은 북한을 정복하고 주권을 찬탈하는 반란적 쿠데타다. 이 말은 1951년에 쓰여진 말이지만 오늘의 상황과 결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상황에 적용해도 결코 틀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단호한 행보는 뭐였냐면 김성수는 이 8차 개헌 통과된 대통령 선거에서 이시영을 지지했습니다. 이시영을 지지할 때 핵심이 뭐냐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기억하는 이 국무원 책임제를 주장하는 또 하나의 옹골하지만 단호한 인출의 행보 셋은 뭐냐면 이승만 정부가 백골단, 따볼레 같은 폭력 집단을 동원해서 급진적으로 제도의 변경을 추구할 때 이거는 당의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응하기 야당 연합을 할 때 이 제일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조봉암, 사회주의자 출신 조봉암 영입하는 것입니다. 이때 김성수는 자기와의 개인적으로 본다면 적대적 관계라고 볼 수 있는 조봉암을 이 민국당에 영입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민국당이 이것으로 분열되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인천 김성수는 그 조봉암한테 광복논설을 견장했다는 뜻을 발표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조봉암은 그 광복논설을 견장했다는 자신의 뜻을 신문에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인천이 돌아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조봉암 영입과는 무산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야당은 다시 분열됐습니다. 우리가 이 공화를 얘기하지만 공화의 핵심 중에 하나는 자신의 노선과 의견이 다른 집단은 어떤 좌파다, 수구다라고 이렇게 매임하지 않고 공존하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곳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보를 보였던 사람이 인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만 말씀드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말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광동 단종연합으로 이루어졌고 포용적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민족주의 운동을 했던 이승만, 이범석, 이청천 등으로 이어지는 급진적 민족주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 독재와 권위주의 길에 공부했다면 자치운동을 했다고 또는 민족주의 외람 주자로 평가를 받거나 일제말기 전시체제에 불신했다고 평가를 받는 서상인 김성수로 이어지는 뭉근한 민족주의 세력은 반복된 주장을 하면서 공화주의와 우회주의 시절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소인지 뭉근한 방식으로 정치운동을 했던 한민당, 상당 유족들은 뭉근한 방식으로 통일국가 수립을 위해 노력했고 사회주의 계열의 이념과 노선을 수용하는 통합정치를 지도했으며 반독재 정치운동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하는 것. 하나의 어미임을 서로 주장하는 두 여인에게 솔로몬이 사나이를 둘로 쪼개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고 했을 때 한 여인은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했고, 다른 여인은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게 하라 했습니다. 누가 참된 어미이겠습니까? 바로 인천 김성수는 자기하고 다른 이념의 소유자들까지도 이 자신이 추구하는 의회주의와 보편적 자유주의를 위해서 연대와 타협을 하려고 했었고, 독재와 권위주의에 과감하게 투쟁했던 그러한 우리나라 자유주의와 의회주의 산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구를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고, 광주는 그동안 혁신과 저항의 중심이었다면 인천과 후광과 같은 이 포용과 타협의 정치의 배출자이다. 대한민국이 가장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광주는 어떤 처단과 그러한 이 청산의 중심이 아니라 포용과 타협의 발신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